TTN 83 미중 고래 싸움 1. 러시아의 영향력 이미 쇠퇴. 독일과 EU 국제 질서의 참여 확대를.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SWP 2023년 5월 2일 헨즈 W. 모렌 2. 국제 질서의 미래에 대해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관계만큼 중요한 양자 관계는 없다. 2. 국내 정치 및 사회 구조적 요인은 양국의 갈등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위기에 취약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취약성은 두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 의존성에서 발생한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은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에스컬레이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협력을 촉진할 수도 있다. 4. 두 국가 모두 작동하는 국제 질서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력은 양자 관계 갈등적 측면에 의해 너무나 쉽게 가려진다. 5. 이것은 독일과 유럽 정책의 과제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세계 거버넌스에 대한 유럽의 참여를 강화하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과 미국에 대해 온건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쟁점 및 결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만큼 국제 질서의 미래에 중요한 양자 관계는 없다.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관계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대 가능성과 각각의 핵무기 능력과 같은 세계 평화에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파괴적인 군사적 수단 외에는 국제 질서를 주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의 권력과 영향력은 쇠퇴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다. 사실상의 모스크바는 이미 베이징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하위 파트너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중 관계의 역학을 분석하고 미래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업 가설은 갈등이 국제 시스템의 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건이 지정되어 있지만 특정 결과는 국내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에는 두 가지 안내 질문이 있다. 1. 양자 관계의 근본적인 역학은 무엇이며 어떤 위험이 수반되며 국제 질서와 독일 및 유럽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독일과 유럽의 외교 정책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독일과 유럽이 그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2.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중국의 대미 정책은 각자의 국제적 역할과 서로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양면의 깊은 역사적 패턴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각각의 정치 체제에 의해 구성된다. 2. 규범적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권력 및 안보 정책 동기는 최근 몇 년 동안 협력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인센티브를 점점 더 압도하고 있다. 3. 외교와 대화를 통한 양국 관계의 협력적 관리는 줄어들고 대결 구도의 기세는 높아지고 있다. 이는 또한 독일 및 유럽연합 EU와 같은 다른 국가가 분쟁 당사자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줄인다. 4. 미중 관계의 고조, 위험과 글로벌 도전, 극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의 외교 정책은 미국과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 외교 정책의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도전하고 있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서 미국은 독일과 유럽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독일과 유럽이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국 및 필요한 경우 미국을 이 국제 질서에 통합하고 독일 외교 정책의 기본 목표에 따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서론, 미중 관계의 중요성. 유럽 대중의 인식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공격은 다른 모든 것을 뒷전으로 밀어넣은 지난해의 압도적인 도전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전쟁을 단순한 지역 갈등으로 인식한다. 미국은 키예프를 지원하고 모스크바의 침략에 대한 서방의 대응을 조정하는 데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러시아의 위협이 중기적으로 더 중요한 도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관계만큼 국제 질서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자 관계는 없다. 연구, 설계 및 연구의 핵심 질문.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은 갈등의 구조와 권력 관계의 변화라는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양측은 분쟁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국내 노력 내부 균형 또는 동맹국 동원 외부 균형을 통해 자신의 상대적인 권력 위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외교 및 군사적 조치 예역지,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의 도움으로 양자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주요 결정 요인은 갈등의 구조, 권력 관계, 두 국가와 동맹국 간의 상호작용이다. 한편 미국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미국 정책, 그리고 양자 관계는 국내 정치에 의해 상당히 걸러진다. 우리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구성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갈등 역학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건설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의 부상과 향후 전망. 지난 50년 동안 세계의 지경학 및 지정학적 힘의 균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추세는 1978년 베이징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시작된 중국의 전례 없는 경제 성장에 의해 크게 촉진되었다. 중국은 81페이지의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권력 이동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들은 또한 인민공화국이 대체로 개방된 경제 세계 질서에 유리한 조건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정도를 보여준다. 1990년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6분의 1도 되지 않았고 독일 경제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구매력으로 조정. 30년 후 중국의 경제 생산량은 독일의 약 5배였으며 미국보다 훨씬 앞섰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에는 일본이, 그 다음에는 한국과 대만과 같은 다른 신흥국가들이 동아시아에서 추구한 수출 지향적인 성장 전략의 중국 버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전략에는 서양 및 아시아 기업의 직접 투자를 통해 수출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되었다. 특히 200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후 이러한 유입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국은 세계의 작업대이자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수출 수입은 1980년 이후 국가의 인상적인 발전의 주요 동인이었다. 여기에 표시된 수치는 국내 총생산 GDP, 직접 투자 유입 및 대외 무역의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주요 데이터를 사용하여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 일본 및 미국과 비교하여 이러한 상승세를 설명한다. 이러한 경제 발전의 직접적인 결과는 미국과의 양자 무역 관계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높은 무역 적자는 이미 동맹국인 일본과의 관계에 긴장을 촉발시켰다. 지난 20년 동안 그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경색시켰다. 이는
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만족할 줄 모르는 미국의 소비자 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 흐름의 변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애플 및 월마트와 같은 미국 기업이었다. 이러한 발전은 당 지도자 덩샤오핑 1997년 사망할 때까지 과 저우룽지 1998, 2003년 총리가 국가 경제를 능숙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미국, 유럽, 동아시아 및 전 세계 산업 중심지에서 중국 수출업자에게 큰 판매 기회가 열렸으며 동시에 중국의 막대한 자본 흐름을 가져왔다. 이것은 국가의 성장, 기술 이전 및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세수를 대폭 증가시켰다. 경제 성장과 산업 현대화를 통해 인민공화국은 군대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이것이 덩샤오핑이 주장한 4대 근대화의 마지막이었다. 20페이지 별첨의 그림과 표는 국제 비교에서 중국 군사력의 성장과 미래 전망을 보여준다. 중국은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1999년 코소보 분쟁에서 세르비아를 빠르게 패배시킬 수 있었던 신기술을 도입한 군사혁명을 목격한 후 군의 현대화를 추진했다. 인민공화국은 처음에 무기를 수입했다. 러시아의 시스템이지만 점차 자체 무기를 개발했다. 수입 기술의 리버스 역설계 엔지니어링과 스파이 활동이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중국은 무엇보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힘의 균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전환하는 방위 산업에 집중했다. 이 전략은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두 번째 섬 사슬 제2도련선 내 서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해군에 영향을 미쳤다. 14페이지 지도 참조. 미사일은 미국 항공모함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장거리 및 정확한 DF-21D 탄도 미사일을 포함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양국 긴장의 구조적 원인. 위에서 설명한 권력 이동의 배경에 대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관계를 악화시킨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을 식별한다. 첫 번째 요인은 무역 관계의 불균형이며 이와 관련되는 두 경제 간의 자본 흐름이다. 두 번째는 동아시아와 인도 태평양에서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경부터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중국의 점점 더 독단적인 외교 정책 어조와 내용 모두 이 핵심이 되었다. 서방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대립과 워싱턴의 외교 정책 수립에 의한 중국의 의도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는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레닌주의 일당제 중국 사이의 구조적 적대감이라는 세 번째 요소를 반영한다. 소련의 붕괴는 서방이 인민공화국을 약화시키고 기존 정치 질서를 파괴하기를 원한다는 중국 공산당 CCP의 우려를 강화했다. 동시에 베이징은 2008,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서구 체제의 실존적 위기와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불가피한 쇠퇴의 증거로 보았다. 다른 한편 미국에서는 2010년대 후반기에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적수였으며 중국이 성장과 번영과 서방과의 긴밀한 관계에 따라 평화적으로 민주화되고 자유화되리라는 희망은 이제 순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은 양국 관계를 매우 갈등적으로 만든다. 대조적으로 협력의 방향을 가리키는 네 번째 요인이 있다. 바로 양국의 상호관계 및 세계관계의 고도로 연결되고 상호의 존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 취약성이다. 두 블록 사이의 경제 교류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냉전 시대와 달리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 키메리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복잡한 관계의 차이점과 유사점.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서로 분리하여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통찰은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양국 관계에 대한 모든 분석은 각각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 조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익의 규범적 및 물질적 차이점과 공통성을 정의한다. 국내 요인은 그로 인한 긴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외교 정책의 국내 결정 요인에는 정치제도와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된다. 주요 행위자의 영향력을 위한 동기, 성격 및 투쟁뿐만 아니라 각각의 외교정책 정체성은 한 국가의 역사, 문화 및 정치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 점점 더 전체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각각의 주요 외교정책 개념과 그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뿌리를 살펴보지 않고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 모두 세계 강대국의 역할을 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경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 복잡한 관계의 미래, 전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관점이 유용하다. 국내 정치체제의 명백한 차이점 외에도 덜 명백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유사점과 평행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의 중요한 차원은 서로 다른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것이며 이는 체제 경쟁, 즉 두 개의 상반된 정치체제 간의 경쟁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측이 똑같이 세계 강국이 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또는 중국의 경우에는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적어도 미래에는 세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위험한 경쟁에 휘말린 이유이다. 두 국가가 이 입장을 공유하지 않는 한 두 국가의 자아상과 사명감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선언적으로 관계가 없는 세계 정치의 패권을 위한 근본적인 투쟁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 중국 또는 권위주의 포퓰리즘 미국도 상대방에게는 적대적일 것이다. 지위를 둘러싼 갈등에는 공격적인 측면과 방어적인 측면이 있다. 세계 강국이라는 주장에는 경쟁자가 이 지위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두려움이 수반된다. 사회 내 담론에서 이러한 위협의 개념은 자신의 외교 및 안보, 정책 의지에 대한 지원을 동원하기 위해 각 정부에 의해 편집증의 지점까지 과장될 수 있다. 외교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국내 정책이다. 첫째, 외교 정책 결정은 국내 협상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들은 각 정부와 정치체제의 규칙과 절차를 반영한다. 둘째, 외교 정책은 필요한 재정적, 인적, 이상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국내 정치적 지원에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외교 정책은 정부나 정치, 엘리트의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구화될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정치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가 된다. 외교 안보 정책을 위한 사회 활성화의 극단적인 경우는 전쟁이다.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도록 하려면 대규모의 정서적 동원이 필요하다. 민족주의 및 기타 이데올로기적 주장과 이에 상응하는 적에 대한 개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미중 관계에서도 양쪽 모두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정서적 민족주의가 작용하고 있다. 관계 악화 단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워싱턴은 처음에 긴장 분야를 해결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미국 무역 적자,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이 포함된다. 목표는 가능한 한 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오바마와 시진핑 지도자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비공식적인 만남은 유망해 보였다. 낙관론자들은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며 1977년 닉슨과 마오쩌둥의 만남과 비교했다. 정상회담의 목표 중 하나는 두 세력 사이의 전략적 불신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대한
자제를 실천하고 이에 상응하는 유엔 구상을 공동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두 협정은 2015년 9월 시진핑의 첫 번째 공식 워싱턴 방문 중에 체결되었다. 그 후 중국은 약 18개월 동안 미국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억제했으며 그 후 미국은 또 다른 훨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물결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통신회사 하웨이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공격 등이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오바마 행정부의 실망감이 커지는 또 다른 이유였다. 2013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은 섬과 산호초에 대한 광범위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2015년 중반까지 이러한 무인 지역의 면적은 약 800헥타르로 확장되었다. 그 후 인공섬은 오바마에 대한 시진핑의 개인적인 약속과는 달리 민간 및 군사 인프라로 강화되어 남중국해 전체의 상당 부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강화했다. 이는 국제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활동은 남중국해에서 자신의 해양 영토로 간주하는 주권의 행사였다. 동시에 중국은 이를 중국의 이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 강국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전략에 대한 정당한 대응책으로 보았다. 이 전략에 따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역 내 미군 주둔과 군사 동맹 네트워크에 의해 체계적으로 통제되고 제약을 받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신뢰 위반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응하여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조정했다. 이러한 아시아 회귀의 핵심 요소는 태평양에서 미군의 주둔을 강화하고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지역 동맹국과의 군사 및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야심찬 자유무역 프로젝트인 TPP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을 협상하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은 2015년 10월부터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 작전 혼업을 위한 군함을 반복적으로 파견했다. 베이징 정부는 이러한 작전을 군사적 침략 행위로 간주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방향 전환은 워싱턴이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